원래는 전세가 상품 자체가 임대인이 불리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냐?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성격이 변해 있어요. 일단 자리를 잡고 나니까. 솔직히 지금은요, 나쁜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을 무기로 해서 돈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먹힌다라는 거를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인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리뷰 영상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임대인이 집값을 올리는 나쁜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딱 들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책에 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2017년에 쓴 책이에요. 2017년 이때 당시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은 곧 투기꾼이고 전세가와 매매가를 억지로 올리는 전세난과 주거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딱 하면 아마 지금 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7년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에 대한 인식도 전환된 필요가 있다라고 임대인이 일단 정말 나쁜 놈들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보통 렌탈이라고 하는 상품은 다달이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일종의 렌탈 상품에 해당합니다. 전세도 임대 상품이죠, 전세. 합리적인 투자가 자리 잡고 있는 선진국에서 전세라는 주거, 임대 상품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어디 뭐 다른 나라에 있다더라.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주된 상품으로 자리 잡은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상품으로서 존재만 간간히 할 뿐 그냥 주된 거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위험은 매우 큰 상품이 전세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일단 전세라는 이 상품의 원리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품인 거예요. 전세 투자자는 오로지 매매가가 올라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더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상품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은 상품이라면 다른 상품에도 전세라는 상품이 생겨나겠죠. 근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전세라는 상품은 우리나라 그리고 주택시장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 좋다라면 상가에도 생기고 사무실에도 생기고 그래야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의 원리는 임대인은 불리해요. 임대인한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상품은 최상의 상품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겼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고스란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줄까봐 걱정되어 정부에서 확정일자라는 민법에서 물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민법에서 해당하는 이 물권과 채권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확정일자 얘는 어떤 권리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정일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제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권리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까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좀 더 비싸더라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임대인은 자선산업가나 가능한 투자자인 거예요. 일단 원리부터 자꾸 현실에 있는 거를 막 적용해가지고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정말 공부할 때 깝깝한 사람인 거예요. 원리와 현상은 다른 거예요. 원리가 적용돼서 현상이 많이 되면 이 상품에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게 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는 일종의 원래 있던 상품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임대인한테 좋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생겨야 되죠.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가 임대인한테 무조건 불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갭 투자하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갭 투자 할 겁니까? 자동차를 5천만 원에 사가지고 3천만 원에 빌려줘요. 2년 뒤에 내가 3천만 원 너 돌려주고 차를 돌려받을게. 그럼 임대인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득이 아예 없습니다. 손실만 생겨요. 왜? 2년 뒤에 감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전세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투자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상품들은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을 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반대로 임차인한테 유리한 상품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에다가 전세라는 상품을 내가 자리를 잡게 하겠다.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감수하고 그걸 자리 잡아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미국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오르잖아. 그죠? 그럼 갭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임차인이 안 와요. 왜? 임차인이 내 돈을 몇 억을 받아놓고 이 돈을 돌려준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돌려주면 어떻게? 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을 안 돌려줘. 그럼 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묶여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상품이긴 한데 임차인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뭔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전세 놔보세요. 임차인 들어오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 회피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보장들이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 지금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전세라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이겁니다. 원칙은 전세라는 상품은 임대인에게 무조건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돈을 맡겨놓고 있다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관습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집을 거의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의 시도는 임차인을 힘들게 만드는 나쁜 행동이라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인은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면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매매가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투자자의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라는 인식을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은 낯이 좀 간지럽습니다. 너무 임대인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글을 썼네요.
그렇다고 과연 임대인 한 사람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무조건 임대료와 매매가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통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분은 임대인이 담합해서 시장 가격을 조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반드시 시장의 흐름대로 임대료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만약 담합이 가능하다면 떨어지는 일 따위는 절대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 임대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해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예상이 들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세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세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입니다.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로 공급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민간임대는 투자자들이 집을 자기 집 외에 추가로 구매해서 그 추가된 주택을 임대로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세 공급 중에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는 민간임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집을 추가 여유분을 사서 임대로 놔야만 임대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주택이 있는데 이 중 순수하게 전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장기전세 주택뿐입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인 세대와 일정의 소득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월세 형식이고 공공성이 아주 커서 월세가 저렴한 만큼 임차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쉬프트라고도 하는데 주체가 SH공사죠. 이거는 서울시 소속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모든 공급은 개인 투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전세 폭등이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는 전세로 오래 살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환영해야 합니다. 굉장히 아마 지금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때 이게 이렇게 쓴 거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죠. 임대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하지 말고 그냥 저는 여러분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원리적인 측면을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늘어나서 전세 공급이 늘어야만 전세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전세 대출을 늘리고 전세 보증 한도도 늘려주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해도 전세 낮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공급을 정부가 조절할 수 없다. 이 한계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임대시장을 정부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조절할 수 없는 지금 그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실을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정부가 공급을 늘려서 임대시장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비중이 임대 시장에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쪽이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비중의 일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발의 피라는 거 아시죠? 세 발의 피. 진짜 그냥 찔끔이에요. 공공임대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시장이 이만큼 있다면 정부 공급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 정도도 안 돼요. 주먹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시장을 잡겠다고. 이걸 늘리면 되지 않냐?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여기에서 자금, 땅, 그 다음에 뭐 공사 주체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면 이미 해결했겠죠. 정부가 의지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 했잖아요. 안 한 건 뭐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을 주택에만 쏟아붓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맨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는 기우라고 아시죠? 기우. 하늘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 이거하고 반대 상황으로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거를 기우라고 한. 근데 이게 공공임대로 우리나라 임대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희망을 그냥 한껏 품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우와 반대 방향으로 거의 동일한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전세 임대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거의 투기꾼에 가깝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투기꾼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갭 투자라는 투자 방법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집값을 이들이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 투자자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이라면 왜 몇 년 전이라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침체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통한다라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안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투자라는 것이 거의 성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집값이 먼저 상승하니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럼 집값은 왜 상승하냐? 왜 상승하냐? 이거는 사실 이 책에 다른 파트에 사실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언급할 일이 있겠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집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 분위기에 편승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침체기 이후에 집값을 누가 올리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뒤에서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여기서 주택에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냥 임대인은 나쁜 놈 이렇게 인식하면서 투자자는 투기꾼 이렇게 하면서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 거를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너도 투기꾼이 돼봐라 약간 이런 반박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좀 투자를 좀 해라. 근데 이제 이때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쏠려 있었어요. 투기꾼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지금은요 나쁜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때의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제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 시장이 그러니까 임대인 쪽이 유리하다. 오히려 이제 전세 시장이 원래는 전세가 상품 자체가 임대인이 불리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냐?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성격이 변해 있어요. 일단 자리를 잡고 나니까. 왜냐하면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죠.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임차인들이 이 물건을 서로 찾아요. 그리고 얘는 필수품이라는 상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뭔가 절박함이나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지죠. 필수품하고 돈을 따져보면 필수품이 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무기로 해서 돈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먹힌다라는 거를 사실 이 당시에는 저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그런 게 막 통하고 시장 원리가 임대료를 막 올리려고 노력해도 임대료가 잘 안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상황을 제가 이때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전문가로 이제 진입하는 초보 전문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특성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원리대로만 파고자 노력했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일종의 2019년, 20년, 21년 우리나라의 투기 시장, 투기화된 부동산 시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는 나쁜 임대인, 진짜로 나쁜 임대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친 거죠. 전세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인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과하게 임대료를 올리려고 시도하는 행위들이 지금 굉장히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전세라는 상품은 약간 필수품에 가깝고 임차인은 사실 대항이 어려운 상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되지 않았던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자들이 이제 이 얘기, 제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임대 공급을 해주니까 너는 그 안에서 살고 있지. 라고 뭔가 이렇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 주제를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시대 상황이 변해가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걸 악용할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와서는 이 챕터는 솔직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대 상황이나 흐름이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악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론자들이 다 이래요. 임대인은 착한 사람이야. 너한테 집을 제공하고 있잖아. 그런데 집을 싸게 제공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집을 싸게 제공하면. 근데 집 값을 막 올려가면서 막 감당하지도 못할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가격 얘기는 안 하면서 내가 집을 제공하고 있다만 포장을 이만큼 해놓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할 때 자기 잘못을 감추고 좋은 것만 이렇게 내세우는 게 이게 나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자꾸 미쳐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정작용을 할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유튜브나 어떤 언론도 오히려 이걸 부추기는 쪽으로 더 지금 진화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 제가 이 책의 이런 챕터가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진짜 나쁜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10년 전만 해도 서로 뭔가 사정을 봐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료 올리려고 시도해요. 근데 임차인이 집주인님 저 힘들어서 하는데 임대료 조금만 덜 올리면 안 될까? 아니면 안 올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사정 듣고 딱하네. 그래 2년만 더 살아봐. 이런 임대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지없죠. 속된 말로 얄짤없다고 하죠. 요즘은 그냥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죠. 그냥 올리려고 시도했으면 올립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나가! 좀 한숨이 나오는 세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쓸 때 참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시대 상황만 반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 임대인은 나쁜 사람일까? 책을 쓸 때만 해도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개정판을 만들게 되면 이 챕터는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책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